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언해 주셨으면 하고요.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찰총장 후보자 김호수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들어가기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김호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를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검찰총장은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그리고 국가소송 사무수행 등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법률에도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이러한 검찰총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적합한 인물인지를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1994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명된 후 서울 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법무부 차관으로 국회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검증받는 자리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 등을 통해 국민께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후보자 검증을 위해 준비하신 내용이 국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원만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인 신문은 그동안 관례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가 끝난 후에 실시하고 참고인 신문 후에 후보자에 대한 추가 질의와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1년 5월 26일 공직 후보자 김오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갖게 되어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검찰총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과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면서 1994년 3월 인천지검 초임검사로 임관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천방지축 같았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상사들과 선배들의 지도와 가르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임검사의 마음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지적과 충고를 마음 깊이 새겨서 이번 청문회를 마치고 검찰총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전남 영광군 홍농면 가곡리 농촌마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후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강원도 화천에 있는 전방사단에서 3년간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였고 1991년 결혼 후 18년 동안 무주택자로 지내다가 2009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분양받아 1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24년은 검사로 나머지 1년 10개월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검사 시절을 돌이켜보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고 지금도 저의 자긍심과 정체성의 원천입니다. 평검사로서 안기부장 등이 대선에 관여한 소위 북풍 사건, 검찰의 아픈 과거인 서울지검 피의자 독직 폭행 사망 사건 등 수사에 참여하였고 주가 조작 사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자치단체장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선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초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며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체계화하고 대검 포렌식 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등 검찰의 과학수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장 재직 시 경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문자로 피의자에게 알려주는 송치 사건 접수 피의자 통지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법무연수원장으로서 신임검사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법무검찰 교육제도를 체계화시킨 것은 매우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법무부 차관으로 부임하여 형사사법제도 개혁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주민들의 갈등으로 표류하던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를 주민투표 존중 등 적극적 중재로 해결하였으며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를 도입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법무부의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부 차관을 마치고 공직에서 벗어나 8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임 총장께서 임기를 마치셨다면 이미 공직을 퇴임한 제가 훌륭한 후배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몇 분 검찰총장들의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에 비해 인품과 능력 모두 부족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키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만 합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노마 지지의 늙은 말처럼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일해야만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소임은 70년 만에 이루어진 제도적인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 스스로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이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한 저의 의지와 각오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검찰의 업무 수행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여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매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반목과 편가르기 등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안타까운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뢰받는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무신 분립이라는 논의 가르침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어떤 조직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저는 검찰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덕과 원칙에 따라 오로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경청 중심의 수사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법원, 경찰, 공수처 등 유관기관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능력과 자질, 인품에 따라 적재적소의 인재가 배치되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 소통하여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중심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아닌 조직 편의적인 관행과 논리로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모든 업무 수행에서 국민과 인권을 중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련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도 반드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숲을 바라보는 것에 치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숲을 이루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세심하게 살피듯 개별 사건에서 개개인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민생범죄 대응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검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정치, 경제,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헌법 정신에 따라 동일한 법과 잣대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되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정의 역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일선의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여 검찰 구성원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 착수부터 수사 종료에 이르기까지 수사 전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 기록 및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검찰 업무 투명성은 더욱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검찰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검찰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뜻을 모아 원팀으로 함께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검찰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검찰총장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구성원들과 함께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저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자리이자 검찰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가르침을 받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진솔하게 답변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검찰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적과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유상범 의원님. 오늘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참고인 2명이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박주민 간사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도욱 간사와 두 분이서 증인 및 참고인의 참고인 출석에 관해서 계속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깊은 논의를 하시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주장했던 24명에 대해서 금요일에는 수정을 해서 10명으로 줄여서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시가 넘어서 다시 한번, 그럼에도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이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인 인사청문회가 돼야 된다는 그 충정 아래 증인 1명, 달랑 1명입니다. 그리고 참고인 2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박준영 변호사이고, 그 박준영 변호사는 사실 형사 사건에 관련돼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증인으로 서는데 법적인 어떤 하자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박준영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청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증인 1명조차 거부하는 이런 인사청문회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증인 및 참고인 신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미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해서 박주민 간사 쪽에서도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을 다 했습니다. 5시 30분에 달랑 문자로 참고인만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참고인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그 6시에 회의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금요일 5시 반에 그와 같이 통보를 하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불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참고인 2명, 우리가 합의가 이르지도 않은 참고인을 포함해서 참고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간사간 합의를 통해서 증인 참고인을 신청한다는 그 국회법의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마치 협치를 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일방적인 우회 운동입니다. 이것이 왜 독재가 아닌지 뭡니까? 참고인 증인 신청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참고인 증인 없이 진행해야 되는 게 의회였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배제하고 이와 같은 행태로 국회 인사청문회 참고인 증인을 신청한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에 대해서 어떠한 상태를 두는데 사과의 발언을 하고 사과의 말씀을 하고 우리 인사청문회가 진행한 데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장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생산적인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공방을 하거나 논쟁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게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경과를 거쳐서 양 당에서 이야기했던 참고인 1명씩 이렇게 채택이 됐는데요. 야당 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요청하셨던 증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특정 사건의 수사나 조사에 관여했던 분들이란 이유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셨던 박준영 변호사의 경우에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긴 한데요. 이분 역시 이제 김학의 사건을 검찰 과거사위에서 조사할 때 관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건을 조사하셨던 분이 나와서 자신이 조사했던 사건에 관련돼서 발언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록 야당이 요청하신 증인이 채택이 안 됐지만 그래도
2명의 참고인이 결정이 됐고 그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청문회가 풍부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당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택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채택을 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여당 일방적으로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증인 참고인 채택을 했다는 이 행위 자체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법치의 정치, 국회법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나중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을 때 본인들이 거절하는 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채택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2명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인 서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쪽에서 요청하셨던 참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김필성 변호사를 좀 하겠다는 말씀도 김덕 간사님께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일정 정도의 합의하고 뭔 차이예요 지금? 말장난을 해도 일정 정도의 합의라는 게 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청하셨고 희망하셨던 의사는 분명했지 않습니까? 참고인 패키지로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또 수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김종현 의원님. 예. 김동욱 간사님은 이제 그 간사님이시지만 발언권을 얻어서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잘못하면 이렇게 막 장외 공방으로 가게 되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회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니까요. 그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원만하게 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규정도 있고 또 관례도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근데 합의가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채택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추천 제안이죠, 제안. 안을 만드는 거는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협의지만 의결은 위원회 의결이잖아요. 법적인 최종 의결은 위원회 의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간사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돼서 우리 야당 의원들이 아예 위원회를 안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의결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위원회 의결을 했으면 그때 와서 반대를 하시든가 아니면 뭐 다른 대안을 제시하시든가 해야지 위원회 의결을 한 걸 가지고 지금 간사 간의 합의가 위원회 의결 위에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위원회 의결이 된 거니까 일단 존중을 해주시고 회의 진행을 그냥 원만하게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간사 간에 이런 걸 잘 원만하게 협의하고 합의해서 위원회 의결이 잘 진행되도록 하도록 하고 이번 건은 간사들 간의 대화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 저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의결하면 그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김덕 간사님 이사진행 바로 할게요, 조준호. 되죠? 예, 김덕 간사님. 박주민 의원님. 5월 20날 우리가 윤호중 위원장이 트랜스포머가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 사회를 볼 수 없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그래서 백혜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하는 것부터 국회법 위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의 제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간사 선출을 기립으로 의결을 했죠. 날치기 강행을 했죠.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었던지 청문계획서 청문회 실시계획의 건 기타 2건까지는 의결을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정인 참고인에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함으로써 오늘 의결하지 않겠다. 그래서 5월 20날 정인 참고인 채택의 건은 다음 날로 미뤘죠. 그리고 나서 21일 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통해서 정인 참고인 협상을 했죠. 저희들은 분명히 정인과 참고인을 10명으로 축소를 해서 이것만큼 받아줘야 되겠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전혀 못 받겠다. 그렇게 수차례 협상을 하다가 우리 그러면 민주당에서 수사재판 운운하면서 거부를 하니 수사재판과 관계없는 박준영 변호사 정도는 정인 한 명은 받아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참고인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5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제가 이동 중에 전화를 못 받았는데 전화를 하고 5시 반경에 저한테 문자를 남겼죠.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로 남긴다. 국민의힘 참고인 1명, 우리 참고인 1명 의결한다. 6시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우리가 참여할 기회조차도 없이 6시에 일방적으로 의결한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 김정민 의원은 우리가 불참했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지가 아니고 통보를 한 거예요. 이게 독재지 뭡니까? 말씀은 바로 하세요, 박준민 의원. 우선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합의가 안 된 건 맞습니다. 그건 뭐 저도 인정을 하고요. 합의가 됐다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신청하셨던 참고인 그리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참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한 거기 때문에 의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합치된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의사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합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회법에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법을 위반하거나 한 것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잘 합의해서 하도록 하고.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예,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많은 언론이라든지 국민이 김호수 후보자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장을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틀리면 안 된다. 이 점을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참고인 채택건 일정 부분 합의됐다. 그 말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인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누구의 기준으로 부적절한가? 우리는 그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의미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거니까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자리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국회 전산망을 확인해 보니까 윤호중 법사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호중 법사위원장 겸 여당 원내대표를 겸직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절차 때문에 지난번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5분만 잠깐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불합리하고 받아들일 수 없나요? 아니 여당이 그토록 의석수가 많은데 그렇게 속 좁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셋째, 이거는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께에 대한 공개 질문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여당 쪽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폭력 사건과 관련한 공판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현직 법무부 장관도 출석해야 되고요. 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도 출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후 2시부터 사회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좀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오후에 재판이 예정돼 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출석하겠다고 이미 법원에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제가 계속 사회를 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예, 자료 제공 요청하시죠. 예,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박주민 의원은 말씀하신 이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본인을 제외한 가족과 관련된 자료는 전부 개인 동의, 부동의하셨죠? 예. 오늘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이제 후보자 그 아드님이 2017년 공공연구기관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양식에도 없던 검사장 아들을 기재하고 무성의한 자기소개서를 내거든요. 합격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아드님이 2019년에 경동 나베인으로 이직할 때도 아빠 찬스를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아드님이 개인정보 부동의를 해서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청년 실업이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채용과 관련한 공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후보자 이거는 동의하시죠? 당연히 동의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가 검찰총장 후보자로서의 이런 도덕성 검증,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엄중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도 후보자 동의하시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국민들의 시각에서 이제 후보자 아드님이 경동 나비엔에 입사할 당시에 제출한 응시 원서와 자기소개서 이거는 국민들의 관심사항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측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후보자와 관련해서 라임 옵티머스 정관 예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후보자와 로펌에서 활동한 내역 이것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금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서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관 예우는 국민이 사법을 불신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법무부 차관 출신으로 로펌에서 월 2,900만 원 받으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구두변론이나 몰래 본론한 것은 없는지 검찰 수사 영향력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이러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후보자가 선임계 제출한 것 외에 자문한 사건의 현황 및 자문료, 후보자와 법무법인 화용과의 계약서류 이런 것을 꼭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하면 오전 질의 마칠 때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뭐 자료 제출 관련해서 또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배 의원님. 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이렇게 처음 발언을 하는데요. 우리 자료가 요청을 드렸는데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이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김학의 긴급 출금 관련해서 자료를 3건을 요청을 했고 그 내에 여러 이제 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LCT 관련해서도 3건을 총 요청을 했고 그 내에 여러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시장이셨던 분의 형제와 측근과 관련되었던 건들과 관련해서 제가 요청을 총 5건 드렸는데 모두 0건으로 제출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료들이 이제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혹은 뭐 개인정보보호법 여러 법들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이제 법들이 있지만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나 처리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실무자들 검토를 예, 요 자료 지금 바로 보고 받으시고 제출이 가능한 것이 이 안에 있거든요. 관련해서 꼭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게 종결된 사건들에 대해서 기본 얼개조차도 전혀 지금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결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후보자님, 아까 어떤 네. 분이 마이크 위치를 잡아주시던데요. 네. 근데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잘 안 들립니다. 예, 그래서 마이크를 좀 잘 대주시었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수진 의원님. 네, 저도 자료 제출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 5년간 그 검찰 인지 사건과 전체 사건의 무죄율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까지도 지금 자료를 제출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으로라도 자료 제출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병철 의원님. 예. 후보자님, 예. 청문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당연히 몸과 마음 다. 그 자료 제출 관련해 가지고 자료 제출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와 관련해서 좀 먼저 좀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 제가 법사위에 들어온 뒤로 이 공직자, 공직 후보자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 번 거론이 된 걸 보고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가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지만 가족들은 또 가족들대로의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생활도 있고 또 많은 공직자들 가족들은 사실 엄청난 절제를 하고 살아온 게 공직자의 가족들이잖아요. 지금 그 아드님 관련 자료 말씀이 나와서 그랬는데요. 이 지금 자료가 우리 공직 후보자나 후보자님의 아드님이 불법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제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전에 조금 확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관이 입사 경쟁률이 치열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대개 우리 아들 다니는 학과에서는 의뢰 거기에 대부분 다 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아드님이 입사했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2명이 응시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때는 몰랐고 이번에 들었는데 2명 다. 아 그래요? 아니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 언제부턴가 의원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발언권 좀 얻어서 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법사위에 들어온 이래로 법사위에 들어온 뒤래로 한 번도 저는 다른 의원님 발언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아니 왜 자꾸 남이 발언을 하는데 그럽니까? 부적절하면 발언권 얻어서 지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 오늘 방금 양쪽에서 하신 말씀이 다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저희 법사위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발언하실 때는 좀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하실 때는 좀 자료 제출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김도욱 간사님 마이크 꺼질 때 말씀하시고 그래도 한 번도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자, 맞아. 참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자료 제출을 받은 저도 지금 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발언할 때 발언권 얻어서 하셔야 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반발을 자, 하겠습니까? 두 분 의원님, 예, 두 분이 좀 그만하시고요. 그 아직 소병철 의원님 아직
아니 제가 발언하는데 자꾸 그러시고 저도 확인을 했어요. 지금 선을 좀 넘으셨어요. 자, 잠깐만요. 송기현 의원님 잠깐만요. 소병철 의원이 아직 자료 제출 요구를 다 마치신 건 아니시죠? 그러면 시간을 제가 1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그 경쟁률이 있지 않았던 기관이다 이 말씀입니까? 주질의 때 제가 질문해 주시면 아니 자료를 지금 저도 지금 이게 아까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위에 위법성이 있다면은 저로 자료 제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료 제출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관련 자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 관련해서는 지금 위법성이 없다는 지금 그 뜻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법사위 운영을 지난 11개월 동안 하면서 저는 동료 의원님들 발언하시는데 비웃는다거나 웃다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끼어든다거나 이런 적 없었습니다. 이런 일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현 의원님 어떻게 자료 제출 요구하실 겁니까? 의사진행 발언이요? 의사진행 발언은 뭐 아까 좀 지나갔으니까요.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하실 분들 더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질의는 7분간 하는 것이고요. 통상적인 예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 합쳐서 7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마이크 꺼지면 방송으로 들으시는 국민분들께서는 내용을 들으실 수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질의 시간 끝나면 추가 시간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저희 위원장에게 얘기하셔서 시간을 추가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전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먼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는 앞으로 2년간 검찰을 이끌 총장 후보자로서 정치적 중립성, 소신 등의 역량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후보자는 특히 검찰 조사를 받는 지금 신분으로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는 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오늘 매우 엄중한 자리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상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 나왔던 것입니다. 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되었을 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라 생각하고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원전 수사 등 여러 가지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임명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법사위원으로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로서 인사권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의 소신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치적 중립, 지금 검찰 청와대 권력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하고 있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엄정한 수사를 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새겨 듣고 있습니다. 그 후보자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가 있느냐면요. 미들맨이라고 합니다. 미들맨. 뭐냐? 정권 눈치 보고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현 정권에 칼을 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후보자의 발탁 이유라는 것인데 다시 한번 그 소신을 밝혀주는 자리가 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 때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그러면 더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 네. 그런 측면이 있다. 한번 사건 하나하나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히 수사하고 있는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PPT 보겠습니다. 2020년 1월에 관련자 13명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수사가 부진하다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불구속 기소를 끝으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또 조국 당시의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러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4월 19일 항고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당시 그 수사팀 좌천이 있었고요.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 늑장 결재 등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이 수사 국민들의 의혹 없이 성역 없는 수사 제대로 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현재 재판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임 총장께서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역 없는 수사. 그러면 후보자께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을 지금 후보자는 성역 없는 수사를 했다고 평가하시는데 국민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할 첫 단추가 바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전면 재수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서 내용을 지금 잘 모릅니다. 제가 1년간 밖에 있었거든요. 재수사 의지는 없으시다. 이렇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총장이 돼서 취임하게 되면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을 보고도 받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두 사건 합쳐서 피해자가 5천 명이고요. 피해액이 2조 원이 넘습니다.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사건입니다. 이 라임 펀드 사건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이러한 불법적인 지휘권을 발동을 했고요. 그 이후에 여권 수사는 오리무중입니다. 또 옵티머스 수사는 어떻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명의 실명이 적힌 내부 문건, 일명 펀드 하자 취업 문건이 확보됐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후보자께서 이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공정한 수사 지금 검찰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고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이 PPT에 나오는 것처럼 앞에 것들 다시 한번 볼게요. 예. 보니까 그 변호사 시절에 라임 사건을 2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소신 밝히기가 어려우십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만 라임이나 옵티머스 그 운영하는 판매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운영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변론하거나 관여하진 않았고 그럼 선임계만 냈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아니고요. 예. 변호사를 하게 되면 의뢰인이 잠깐만요. 있는 거지 지금 않습니까? 그 후보자님 네. 이 사건 본인이 이 사건을 수임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공정한 수사를 했다고 평가하느냐 지금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예.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라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그 후보자가 2018년 6월에 법무부 장관 취임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2월에 남부지검에서 이 라임 사건 수사 착수를 했습니다. 작년 3월, 4월에 관련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이 보고 받으셨습니까?
뭐 법무부 내부에 조금 뭐 그 보고 체계가요. 그러니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보고받지 않았어요? 그 작년 12월에 옵티머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선임계를 제출을 하셨는데요. 이 선임계 제출하신 이후에 검찰청에 찾아가서 구두 변론한다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법에 보면 그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 활동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사 의뢰인들의 그 사생활과 명예가 있고요. 또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 비밀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 전제로 드립니다. 문제가 되는 것 하나, 첫 번째 하나는 후보자가 차관을 그만두고 퇴직한 후에 이 법무법인에서 받았던 월급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00만 원에서 2,900만 원, 평균 내면 한 2,여백만 원, 2,몇백만 원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관예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고위직 출신으로서 변호사를 했다는 부분이 국민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무겁게 생각한다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 고위직 그 공무원이기 전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한 4개월 정도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뭐 변호사 활동을 경험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모시던 상사가 대표로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뭐 금액이 많다면 많고 뭐 적다면 적은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확실히 저는 적지 않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은 그 세전이라 그러죠. 세후가 아니고 그래서 지난해에 그 종합소득세하고 그 지방세 등 해서 1,700만 원을 이미 납부를 했고요. 내년에도 아마 한 3천만 원 정도는 더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금액이 뭐 적지 않다 생각을 하고. 예,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후보자의 어떤 경력이나 이력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한 2,여백만 원은 사실은 크지 않은 어떤 정관예우라 볼 수 없는 월급인 것은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에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에 로펌에 가서 영향력을 또 행사하면서 큰 금액의 돈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사위에서 활동한 지 1년이 됐는데 정관예우 요즘에는 없을 거다라고 국민들에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라는 말이 되돌아옵니다. 실제로 국민들은 그 돈을 1억에서 3억, 많게는 3억까지 큰 돈을 주면서 정관예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 사건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론을 보게 되면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 처리 흐름이 보입니다. 검찰 내에서도 그렇고 역시 법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즘은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검찰총장이 만약 취임하게 된다면 이 정관예우를 확실하게 문화적으로도 뿌리 뽑을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후보자의 그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여러 가지 논란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어떤 정부에서 고위직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직하는 동안에 해당 공무원이 맡았던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정권에 대한 수사를 덮거나 비리나 이런 부분을 뭉개거나 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 중립이나 검찰의 독립성이 위험되는 후보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고위직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실제 후보자가 승진하고 검찰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검 요직에 이렇게 두루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은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검사들이 선호하는 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을 소위 이전 정부에서 역임을 했고요. 또 검사장 승진 다 바라지 않습니까? 검사장 승진을 이전 정부에서 했습니다. 네, 국민을 위한 정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는 검찰 개혁을 마무리를 확실하게 좀 해달라. 그리고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과 공수처, 경찰관의 사건 2010점과 관련된 논란을 보게 되면 좀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검찰은 공수처를 견제하고 검사에 대한 사건과 관련된 이첩 시점을 늦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KBS에서 보도된 기사 내용에 따르면 검찰에서 검사에 대한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검의 주무부처를 거쳐가지고 검찰 수사에 보고하고 대검에서 그 사건을 넘길지 말지를, 그러니까 상단기간 이 사건을 들고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대검 얘기가 마련되어서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한 견제 역할을 검찰 스스로가 맡고 있고 또 공수처 실시를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시는 그런 어떤 행위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요. 검찰총장으로 가게 되면 상세한 보고 받고 구체적인 경위도 알아보고요. 핵심적인 결론은 공수처와 검찰은 동반자로서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서 함께 협조하고 소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지금 질의 시간을 넘은 지가 한참 돼서요. 예, 다음에 보충 질의 때 좀 하시죠. 예.